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 섬마다 굉장히 다른 종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그런데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수님? 3억 아니에요? 네. 2억 8천, 9천. 맞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4위예요. 인구가 많은 걸로는.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4위인데 섬이요. 거의 수만 개예요. 지금은 이제 뭐 저가 항공에 다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교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을 우리가 마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고요. 그게 말레이어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외대에 가면은 마이너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레이 인도네시아가 말이 비슷하니까 마이너과로 한 건데 그거는요 인도네시아는 마이너 언어예요. 또 마이너가 마이너예요. 왜냐? 원래 가장 많은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어였습니다. 자바 원인이라고 거기가 인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가 쌀 재배를 하는데 화산이 막 폭발 너무 비옥한 거예요. 비료를 안 뿌려도 너무 많은 생산량이 있고 1년에 4번 재배하니까 서너 번. 그래서 거기 인구 밀도 굉장히 높아서 자바 원인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바어가 지금도 한 40% 사람이 자바어를 집에서 써요.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일종의 링과 프란차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945년 이후에 국가가 공용어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발리에 가면 발리어를 쓰고요. 순다족이 있습니다. 웨스트 자바. 제가 좋아하는 반둥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또 순다어를 써요. 완전 글씨가 달라요. 글씨가.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세계 최대의 모계사회 미낭카바 수마트라족이거든요. 그 애들은 또 미낭카바어를 써요. 그리고 수마트라 때 교통이 안 좋아요. 수마트라가 우리나라 영토 한 4배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바딱족이 있어요. 또 뭐 먼따와이족이 있어요. 언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언어만 해도 수백 개, 공용어만.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 네덜란드가 가만 놔뒀으면 이거 다 흩어졌을 거야. 근데 Dutch and this 해서 네덜란드가 거기서 그 섬들을 다 알고 향신료 커피 팔면서 꿀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건지 안 돼. 엄청 큰 데를 해서 지금 네덜란드 애들이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게 엄청 먹인 거예요. 잘 먹인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만든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그래서 Imagined Communities 상상된 공동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든 그 학자가 베네딕트 앤더슨인데 그분이 이 인도네시아 연구를 하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어. 아 나 이거 다 분열되고 쪼개질 것 같았는데 다 섬이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나라로 기능하지? 그래서 그때 말한 이론이 이 사람들이 공동의 언어를 쓰고 또 학교를 만들어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또 명문대를 같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라디오를 같이 보고 책을 읽으면서 이게 상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이 나쁜 짓도 했다. 맞죠? 그렇지만 유럽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인도도 그렇고 이렇게 통합되는 나라도 있었다. 뭐 제가 뭐 식민 통치와 제국주의를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순기능도 한 게 있다. 제국주의의 가장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사실 그 최근에는 말, 담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약간의 반성이 깔려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표적인 표현이 오리엔트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오리엔트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이 유럽의 동쪽을 전부 다 포괄하는. 그래서 오리엔트에는 현대 한국도 들어가고요. 고대 이집트도 같이 들어가요. 욕할 뻔했어 나 방금. 이집트가 들어가고 한국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지리 공간 개념이.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가 가장 최근에 이 이름을 포기한 학교들이 있어요. 일단은 옥스포드가 원래 그 Faculty of Oriental Studies라는 동양 학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름을 견지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한국을 연구하는 한국학과도 있고 제가 공부를 했었던 이집트학 전공도 있고 아시리아 전공도 있고 동남아시아 전공도 있고 티베트 전공도 있고 막 그래요. 유럽의 모든 동부 지역에 대한 모든 시대의 연구를 하나로 묶어놨었던 거예요. 지구 전공이네. 그렇죠. 그런데 Faculty of Oriental Studies의 이름을 최근에 2022년에 드디어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Faculty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별로네. 조금은 나아진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이집트학이나 메소포타미아학 쪽 연구에 있어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시카고 대학의 동양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nstitute for Oriental Studies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도 작년에 드디어 2023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아이작으로 바꿨는데 뭐냐면 Institute for the Study of Ancient Cultures of West Asia and North Africa 이렇게 바꿨어요. 구체적인 지명을 조금 넣었어. 더 구체적. 그러니까 오리엔트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이 담론을 해체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어떤 업데이트되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 오리엔트에 대한 서양의 반성이 시작된 게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 때문에 시작됐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동양학의 저널이라고는 저널
오브 오리엔탈 스타디즈가 있거든요. 아메리칸 오리엔탈 소사이어티.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름을 못 바꿨을 정도로 전통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박근도 교수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오리엔탈 소스는 그러면 왜 오리엔탈 소스예요? 아, 지금 그건 모르죠. 오리엔탈 소스는 그러면 뭐 유럽 동쪽에 있는 사람들 다 먹는 소스예요? 그거 이름 바꿔요. 러시아도 동방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러시아도 그 도입은 배웠는데 약간은 거기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게 자기 나라가 동서남북이 다 포괄을 해요. 세 개를. 동방학이라고 다 포괄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남쪽에 남아시아, 동아시아, 타타르 소스, 오리엔탈 소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국적인 것은 다 갖다 붙인다. 근데 이게 그쪽만 뭐라고 할게요. 저는 오리엔트란 말 쓰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19세기에까지 갖고 있었던 이 지리상의 어떤 본다면 지식의 한계인 것 같은 게 중국도 그러거든. 동이족, 이만 융적 다 오랑캐아니에요. 그냥 다 싸잡아서 동이족, 다 만족, 융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를 왜 구분하지 않았냐? 자기가 정복을 하고 자기 땅이 되면 그때부터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랑 멀어질수록 구분을 안 하고 다 이렇게 통해서 노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제까지 그걸 왜 분리하지 않았냐? 제 생각에는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없고 무엇보다도 대학이라는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동이라는 말도 바꿔야 돼요. 예. 우리 쪽에서 보면 절대 동쪽이 아니거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서구라는 표현도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모여서 학회를 한번 여시죠. 박현도 교수님, 박명수 소장님,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두 분은 잘 아시잖아요. 이거 3억씩 내요, 한 번 동화할 때? 그게 배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선은 5만에서 한 20만 달러를 내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통과비가 다 달라요. 7천만 원 정도? 7천에서 몇억 원까지. 제가 아는 거리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그러면 예전에 에버그린 문제의 배가 수백 대, 수천 대 막았잖아요. 그럼 걔는 몇 천억 그 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화물 저 큰 컨테이너선이잖아요. 컨테이너는 최소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근데 걔가 좌초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막아버렸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혔죠. 그러면 벌금 내는 거예요? 보상금을 내야 되겠죠.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 아, 보험금. 보험 회사가 그런 경우에 망한다고 그러던데. 망할 수 있죠. 예, 그 정도면 망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수에즈 운하가 대단하죠. 왜냐면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사실은 희망봉을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운하는 여기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진짜 예전부터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때도 있었어요. 이집트가 이걸 만들려고 했어요. 고대 이집트 때 대략 지금까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사례는 기원전 한 1890년경에 중앙국 12왕조 세누스레트 3세 때인데 성공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운하 뚫은 거를. 근데 이제 지금처럼 그 옛날에 펠루시움이 있었던 이 포트 사이드에서 직선으로 수에즈까지 뚫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호수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라고 그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큰 호수랑 나일강의 가장 그 하류에 있는 지류들 가운데 가장 동쪽 지류로 연결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쪽 지중해에서는 강 따라서 들어와서 이 운하를 통해 가지고 호수를 통해 가지고 홍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구조를 이제 그 고안을 했었고 그 구조가 최초로 실현된 거는 중왕국 시대 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운하 한번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소실도 되었었고 다시 신왕국 시대 때, 하세스투나 람세스 시대 때 다시 팔려는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실패해요. 또 다시 뚫으려고 할 때. 그러다가 정말로 완벽하게 성공한 거는 이집트가 이제 페르시아한테 지배를 받았었던 기원전 6세기에 그 다리우스 1세가 정말로 뚫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들어오면서도 계속 노력을 했었고 또 로마 시대 때도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소실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대 이 프랑스 사람들이 뚫을 때까지는 제대로 된 경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수에즈 운하에서 번 돈으로 이집트가 그 박물관 짓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약간 과장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로 거두는 수익이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는 이제 국영 그 시설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주요한 수입원인 건 맞죠. 근데 이게요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잖아요. 여기서 해적들이 올라타기 너무 좋지 않아요? 수에즈 운하에서는 해적이 올라타지 않아요. 거기는 완벽하게 이집트가 통제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해적 때문에 수에즈 운하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홍해를 다 나가서 홍해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갈 때 거기 소말리아 지역 있잖아요. 아덴만 그 지역에 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쪽 이제 유럽 쪽이나 대서양 쪽에서 오는 선박들이 여기를 피하려고 아프리카를 쭉 돌아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홍해 같은 경우에서 이집트의 사실 젖줄이죠.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한데 요즘은 막혔잖아요. 후티 반군이
미사일 쏘가지고. 예,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절대 배 통과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배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집트로서는 손해가 막심할 텐데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물어보면은 이집트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후티 반군을 가서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이집트는 약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쪽 편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집트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적대시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수입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면은 작년에 번 거 많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티 반군을 강력히 비난하거나 막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네, 그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터 비터레이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945년에 미국이 정말 중동의 최강자로 등장한 사건이 일어나요. 4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 압둘 아지즈를 만나서 석유와 안보를 맡겨원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56년에 여기를 국유화를 하죠. 나세르가. 그러면서 사실은 아랍 민족주의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국유화를 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수입원이 뺏긴 영국과 프랑스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침략을 했잖아요. 전쟁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이집트가.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거를 다 물려가지고 결국엔 지금도 이집트가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아무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가 아주 들판의 불꽃처럼 퍼져나갔죠. 예, 그게 이 수에즈 운하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죠.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게 저희가 압록강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 국경. 그 압록강에 중국 배가 못 지나가는 거 혹시 아세요? 사실 운하가 어려운 이유가 토사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곧방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압록강에, 그러니까 두만강에 섬들이 많은데 옛날에 그 김일성이 이제 국경 그을 때 간도를 다 중국이 가져가니까는 그때 김일성이 국경 단판 지을 때 그러면은 강에 있는 섬은 다 우리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압록강변에 갔다 왔는데 그 있죠, 위화도 회군하는데 바로 그 앞에 원래 섬이었다가 황금평이라고 해서요 거대한 평야 섬이 있는데 그게요 천천히 붙어가지고 중국쪽 붙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육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자연 현상의 네, 변화가 현상으로 생겨가지고.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황금평의 안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북한 땅이니까 압록강 전체가 북한 땅이 돼버리니까 중국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니까. 황금평이 이게 또 되게 11평방 킬로미터인데 위화도도 커요. 위화도도 보면은 처음에 역사 기록 보고 3만 대군 가겠어요. 엄청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주고 못 주죠. 그래서 모든 섬은 거의 다 북한 거니까는 제가 보면 압록강에서 바로 이렇게 손 뻗으면은 닿을 만한 땅도 다 북한게 됐어요. 결과 못 가요. 그래서 단동항에 있었던 모든 항구가 더 서해안 쪽으로 옮겨가서 아예 거기를 못 가게 막혔다고 해서 최근에 녹든도하고 황금평은 아마 북한 체제가 좀 위험해지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아마 수에즈 운하처럼 아마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한 편리를 추구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숨어있는 뇌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수에즈 운하가 사실 이쪽 동아시아랑도 이렇게 연결된 또 사례가 있는 게 아마 선생님 잘 아시는 그 러일 전쟁 당시 때 그 러시아의 그 발트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아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영국 쪽에서 통과하는 걸 막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수에즈 운하의 요 수심이 되게 얕아가지고 발트 함대의 커다란 전함들이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갔다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역사를 보다 해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가 또 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시각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제국주의적인 시각. 근데 시각이 바뀌는 데는 한 세기도 걸리지 않습니다.